번째 내용은 배려의 원리입니다. 배려. 여기 말씀 세 구절 나와 있는데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순서지 뒷면과 다음 페이지, 오늘 두 페이지 내용인데요. 잠언 10장 12절 말씀,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 신명기 10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쭉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얘가 접촉이 좀 왔다 갔다 하네. 네, 오늘은 그 배려의 원리는 그냥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좀 요약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그 비즈니스 플러스 그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굿 비즈니스 플러스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저스트 ABC로 시작을 해서 굿 비즈니스 플러스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개정 증부판이 나온 그 내용인데, 우리가 늘 그 기본 뼈대로 삼고 있는 기독 경영의 6가지 원리 중에 이제 세 번째 원리, 배려의 원리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 항상 어떤 그 실제 사례를 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좀 오래된 얘기지만 그 삼양라면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삼양. 물론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주변에 다니면서 얘기를 들으면 뭐 또 다른 음모론까지 얘기하는 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 책에는 이제 좋은 사례를 소개를 했어요. 삼양라면이 예전에 그 우지 파동이 나가지고 그 뭐 공업용 우지를 썼다. 이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농심라면은 그 공업용 우지가 아니라 뭐 식물성 팜유를 이미 쓰고 있었대요. 자기들은 뭐 여러 가지 선택해서. 아주 그냥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다. 이제 좋은 기회가 됐는데, 농심에서는 이제 그 광고를 안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라면 시장 전체가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양을 공격하면 우리가 이득을 얻는 거는 잠깐의 이익이고, 이러다가 라면 시장 자체가 죽으면 우리 비즈니스도 망한다. 이제 그런 판단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건 이제 또 더 큰 뭐 음모론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부분.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삼양라면에서 그 쌀 라면을 이제 출시를 하는데, 농심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일부러 자기들의 뭐 출시 시기를 좀 늦췄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어쨌든 나오는 얘기는 그렇게 나와서 그 삼양라면이 그 다음에 이제 그거로 좀 회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랜 시간 지나서 사람들이 기억은 잘 못하지만 대법원 가서 다 무죄 판결 받았고, 뭐 그러나 뭐 무죄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기업 문 닫는 데들 많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이제 뭐 검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삼양을 그렇게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공업용 우지다, 뭐 식용 우지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들여오면 이거를 공장에서 쓰면 공업용이 되는 거고, 저기 식품회사에서 쓰면 식용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기준 자체도 없던 시대였는데, 이제 어떤 그런 프레임을 씌우다 보니까 이제 삼양이 이제 걸려 들었는데, 하여튼 뭐 대법원 가서 다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그 과정 동안 농심의 배려가 라면 업계에서 같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배려의 얘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려에 대한 내용들은 결국 그거는 뭐 비즈니스에서 누군가의 희생이라기보다 같이 살려고 한 배려인데, 우리의 배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희생과 품어준 뿐만 아니라 서로 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배려 원리의 그 책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원리.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 다양한 이해가, 뭐 소비자까지 다 들어가는 게 이해관계자들이고, 이 시민 사회의 배경까지 다 이해관계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을 갖는다. 우리 돈 버는 거에 관심만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이해관계자. 구성 요소로는 우리 그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포용, 이제 품어주는 거죠. 품어주는 것. 그래서 그 요런 내용들에 대한 적용을 이제 같이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요. 호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품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이제 이익이 된다. 내가 이렇게 베풀어주면 그것이 또 나에게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배려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은 그 돌아옴의 속도가 조금 얼만큼 늦게 돌아와도 되느냐. 이게 이제 관계가 깊어질수록 돌아오는 속도가 좀 늦어져도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내가 계약한 대로 바로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되고, 이제 가족 관계에서는 이제 내가 자녀에게 베풀었는데 이제 언제까지 기다려주느냐, 노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데,
노후가 돼서도 이제 이게 제대로 안 들어오면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도 일어나더라고요. 자녀한테 재산을 물려줬다가 그거 반환 소송하는 것도 신문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물려줬는데 이놈들이 찾아오지도 않는다. 그래가지고 소송에서 돌려받았다는 것 같죠, 아마.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주느냐, 비즈니스 관계보다 굉장히 긴 시간까지 기다려주긴 하는데 이제 돌아온다. 제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베풀어 주는 거죠. 이 사회를 위해서 나누어 주는 거. 그래서 왜 우리가 배려 경영을 해야 되느냐? 뭐 첫 번째로는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을 하셨는데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해야 되는 거 마땅하지 않냐.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은혜를 입은 자녀는 관용과 사랑이 경영 현장에서도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기독 경영의 기본이다, 기본. 그렇죠. 크리스천 경영에서 사랑, 선행, 온유, 관용이라고 하는 배려 원리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기독 경영이라고 할 수 없다. 경쟁자와 고객보다는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상황에서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반대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건 당연하고 근본적인 원리다. 근데 요거를 이제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제가 가만 보면 뭐 다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뭐 일본어 공부할 때 뭐 웃고 들어가고 울고 나온다. 쉽게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어렵다. 근데 뭐 다른 거는 또 뭐 울고 들어가면 웃고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 기독 경영의 원리도 이렇게 딱 들어서 개념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하고 이해가 팍 돼요. 뭐 배려의 원리를 이해 못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쉽게 이해가 되는 거는 실천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뭐 요 다음에 나오는 뭐 공유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은 뭐 형평성, 평균적인 건 뭐 또 공평 이게 개념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막 헷갈려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좀 어려운데 이해를 하고 나면 사실 우리 기업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딱딱 원칙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쉽지만 진짜 실천이 어려운 게 배려더라고요. 제가 다른 주에서 한번 이거 얘기했더니 이제 뭐 저걸 발표할 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배려를 하면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은 대부분 배려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쪽으로 나가더라고요. 이게 경영을 할 때 배려하다가는 상처밖에 안 남는다고 뭐 그런 거에 다 공감들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배려 경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마땅한데 실천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또 마지막 우리가 이제 토론 과제로도 있겠지만 이게 충돌해요. 공유의 원리하고도 충돌하고 책임의 원리하고도 충돌하고. 그래서 이런 충돌해야 되는 부분, 배려를 하려다 보면 충돌되는 다른 가치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배려의 실천이 어려운 이유는 이제 뭐냐? 배려의 실천이 어려운 이유는 효율과 효과를 강조하는 책임의 원리하고 형평, 공평을 강조하는 공의의 원리, 또 투명과 진실을 강조하는 신뢰의 원리, 이런 원리들하고 충돌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원리들하고 이제 상호 유기적인 검토 및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 요새 뭐 얘기가 그 책에서 최근 경영학의 흐름 그랬는데 그러면 뭐 벌써 이제 책 나온 지가 여러 해 지나니까 지나긴 했어도 그래도 최근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배려의 경영을 강조한다.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 기업의 핵심 요소가 종업원, 고객, 사회, 환경을 배려하는 기업이 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받게 되어서 지속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요새도 보면 이 기업의 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많이 배려를 한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뭐 요새 라면 회사에서는 이제 삼양의 시대, 그 다음에 농심의 시대, 그 다음에 뭐 가뚜기? 오뚜기를 뭐 가뚜기 그러면서 오뚜기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좋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실질적으로 잘 하기도 하시지만 어쨌든 그런 브랜드 이미지가 막 좋아지면 사람들이 그쪽에다 소비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속 가능한 경영의 핵심 요소가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지지를 하게 되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배려다. 그리고 우리가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이제 또 CSV, 그리고 뭐 ESG, 뭐 이런 얘기가 다 비슷한 맥락 속에 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CSV, 뭐 공유가치의 창출이거는 그 CSR은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업이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왜냐하면 회사가 사회 속에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사회 막 빈부격차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 회사가 존재하는 사회 자체가 불안하면
투자들을 안 하잖아요. 특히 우리 이제 글로벌 시대에 뭐 우리나라가 만약에 뭐 제일 불안 요소가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긴장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갈등이 있고 소요가 계속 나고 그러면 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결국은 이 부분을 안정시켜 놓는 것이 우리 회사가 살 길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 자꾸 책임을 지고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공유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회 문제를 경제적 가치로도 해결을 하자.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 문제를 그냥 줘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뭔가 기업 모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어떤 지금 노인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그들의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공유, 사회적 가치하고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함께 해결되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된다. 요즘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거고, 이런 걸 잘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도 이런 서포트를 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뭐 어르신들도 그냥 뭐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노인복지기관 중에는 이제 시니어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시니어 클럽. 지금 노인복지관 말고, 노인복지는 여가복지시설이고, 이제 시니어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가시면 이제 노인 일자리들을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일자리들을. 근데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사회복지 쪽을 좀 관계하면서 우리 그 기업인들이 도와줄 수 있는 파트가 보면 시니어 클럽이나 자활센터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는 사업을 해야 돼. 어떤 그 사업 아이템을 내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분들의 인력을 통해서 어떻게 사업을 그래서 시장형도 있고 공익형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회복지사들이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어르신들을 데리고, 아니면 그 자활센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급 대상자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들이 뭔가 일을, 조건부 수급권자들, 뭔가 일을 하고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이제 그 매칭 펀드처럼 지원해 주는 건데, 뭐 사회복지사들이 사업을 해봤나요? 그러니까 뭐 의욕도 없고, 뭐 그냥 월급이나 받으면 그냥 이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안 돌아가는데, 난 여기는 좀 사업적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가서 같이 해주면 굉장히, 거기는 그냥 사업하는 것보다 좀 뭐 쉽다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지원적인 제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같이 돈 벌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는 게 어찌 보면 CSV라고 하는 것이고, 전국에 한 250개 정도의 그 지역 자활센터가 있거든요. 지역 자활센터가 이제 그런 데예요. 그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들 중에서 이제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건부 수급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뭔가 일을 해야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거기도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거기 하면 다 사업단이죠. 사업단 하나하나가 사실은 회사 하나하나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사업적인 아이템을 도와서 사실은 일종의 계약을 하면 여러분들도 벌 수 있고 그 사람들도 벌게 해줄 수 있고, 이런 그 개념들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사실은 여건만 되면 좀 추진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냥 돈 가지고 우리가 어디 서울역도 가고 또 어디 노숙자도 가고 가서 이렇게 지어준다, 이건 이제 CSR 개념이죠.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개념.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만은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같이 돈 벌 궁리를 좀 해보자.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는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추구해 나갈까. 이런 부분들이 최근 경영학의 흐름이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기적인 유전자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하지만 상호 판멸이. 이게 이제 아까 만약에 농심이 삼양이 딱 그 우지파동 걸렸을 때 잘 됐다. 요참에 쟤들 다 죽여버리자. 이제 이러고 우리는 그런 거 쓰지 않았습니다. 막 이렇게 광고해가지고 우리 농심라면을 드십시오. 그럼 소비자들이 농심라면 먹으면 되겠네 이럴 수도 있지만, 야, 뭐 라면이다 그게 그거지 뭐. 이러면서 그냥 같이 판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약간 조금 좀 미묘한 문제지만, 제가 전에 코로나 나고 그랬을 때 제가 그 이단에 대한 것도 지금 마찬가지다. 막 박원순 시장께서 그 신천 지분을 따고 막 들어가고 이럴 때도 우리가 기독교가 잘한다고 박수 쳐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천지가 이단은 이단이지만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막 거기에 들어간 조치가 이게 법을 초월하는 강제적인 조치라고 한다면 기독교에서도 같이 반대적인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이거죠. 제가 이제 지금이나마 요 얘기를 좀 하지 그때 당시 제가 그 얘기했으면 좀 완전히 신천이 되는 거죠. 지금 지나고 나니까 맞아. 결국 그래서 기독교도 똑같은 대상이 돼버렸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잘 공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정말 이 때려잡아야 될 이단들이지만 어떤 부분은 그들을 때려잡다가 사회적으로 뭐라고 그러고 지금 다 뭐 신천이나 기독교나 다 그것이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경쟁적인 마인드로 나가다가 상호 파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포용과 호혜와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손해인 것 같지만 이렇게 해야 함께 나갈 수 있다. 뭐 이게 이 책에 있는 그림 그대로 제가 카피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천 방안 이것도 책에 있는 내용 187쪽에는 그대로 한 건데요. 포용의 태도 제고. 그래서 우리의 일단 마음가짐을 고쳐 먹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금방 돌아오는 게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배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 가족관계만큼 평생을 두고 기다리지 못해도 적어도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것보다 장기적인 거. 그다음에 청지기 정신. 결국은 우리의 근본적인 마인드 속에서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는 선한 관리자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기독교인의 당연한 의무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균형 잡힌 배려. 배려의 경영은 우리 종업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객도 생각하고 경쟁사, 사회, 환경 모든 조직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배려하면 이기적인 게 될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배려하다 보니까 뭐 내가 우리 저희 직원들만 배려해야 되느냐, 이 사회적인 환경까지 배려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균형을 잡아 나간다는 거죠. 상호 호혜에 믿어 배려가 작동되는 원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한다. 서로를 배려하면 결국 모두의 이익이 증대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 호혜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이거 경영학자들이 많이 논의하는 얘기더라고요. 이 호혜. 난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레서프로서티 이게 뭔가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경영학에서 이 호혜라고 하는 것을 많이 연구를 해요. 그러면서 뭐 인도네시아 동쪽에 있는 어느 섬 얘기도 해요. 거기에 어느 한 섬에서 다른 섬에다가 막 선물을 갖다 준대요. 그러면 무슨 뭐 목걸이에다가 뭐 상하이 이빨에다가 뭐 이런 거 다 갖다 주고 그러면 그 섬에서는요 또 너무 좋다고 다음 섬에다가 갖다 준다는 거예요. 자기네 선물을. 그래서 한 바퀴 뺑 돌면 그 섬이 몇 개가 있는데 맨 마지막 섬이 맨 처음 시작했던 섬으로 뭔가를 또 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호혜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 섬 안에서. 그런 것을 이제 현대 경영의 원리에다 적용해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고 실제 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려라고 하는 게 하여튼 그 비즈니스 플러스에서는 결코 손해나는 일이 아니다. 이제 이걸 강조했는데 사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손해냐 이익이냐를 따지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되는 근본적인 생각이다. 너무 쉽고 당연한 생각인데 이게 기업 실천의 현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 발표하고 나서 조금 정리할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순서도 있어서 조금 시간을 단축하겠는데요. 각자의 일터에서 배려와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는 경영 사례를 한번 제시해보자. 이때 참고할 수 있는 게 그 앞에 여러분들 그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배려 경영의 구성 요소 있죠. 포용, 호혜, 나눔.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포용에는 뭐 이제 평가에 대한 거, 조직 관리에 대한 거, 장애인 고용 뭐 이런 거. 또 호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거, 뭐 나눔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뭐 포용과 호혜와 나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천 사례가 있느냐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 이 다른 원리들과 상충 아까 책임의 원리, 공의의 원리, 신뢰의 원리하고 다 충돌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내가 우리 회사 누구 중에서 저 사람한테 배려해줘야지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화내. 왜 그 사람한테만 주냐고. 아니 저 사람 어려워서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나도 살펴본다 어려운 거 있다고. 이게 사실은 배려라고 하는 게 하다 보면 공의의 원리에 제일 지금 민감한 게 지금 공정이거든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공의의 원리에 당장 충돌되는 수가 있고 또 조용히 배려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조용히 해주는 거예요. 몰래. 그러다 보면 이제 신뢰의 원리 중에 핵심 요소가 투명성인데 몰래 하다 보니까 이제 투명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배려를 자꾸 하다 보니까 돈을 못 벌어. 그럼 책임의 원리에 또 충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이제 이런 딜레마들을 해결해야 되느냐. 이제 그 책에 이제 그런 고민들도 나와 있는데 한번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분만 얘기를 하고 또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7분인데 20분간 우리 테이블 리더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테이블